네, 안녕하세요. 요즘 것들의 지식소통 플랫폼 밀크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2022년 2월 첫 밀크티 진행을 맡은 한국일보의 박지윤 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밀크티의 의미는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밀크티는 밀레니얼, 널리지, 앤 트렌드의 합성어인데요. 일명 MZ세대를 위한 지식소통, 트렌드 스터디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12월 밀크티에서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가빈님과 대한민국 첫 근대 5종 동메달리스트 전웅태 선수를 모시고 일상을 지탱하는 자존감, 그리고 내 안의 가능성을 꾸준히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가 야금야금 망친 2030 여러분의 기울어진 식습관, 그리고 건강 습관에 원포인트 솔루션을 처방하기 위해 이분이 오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과 전문의이자 77만 의학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의 우창윤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집콕 생활로 인해서 운동량은 확 줄고 또 혹독한 기후변화 때문에 야외 활동 역시 쉽지 않아졌죠. 더군다나가 요즘에는 떡볶이, 치킨 같은 고전적인 배달 음식은 물론 케이크나 마카롱 그리고 스무디 같은 설탕 범벅의 디저트까지도 바로바로 집으로 배달되는 시대입니다. 전 국민이 평균 5kg 이상 체중이 증가했다고 하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다르지 않을 텐데요. 우 선생님 말씀으론요, 오늘 하루 3번 당신이 먹은 것이 곧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을 바꾼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유혹이 훨씬 많아진 현대사회에서는 20대 때부터 꾸준히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 나 오늘부터 건강해질래 하고 겨우 작심을 해도 일주일 만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 같이 해야 되는 우리의 몸,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돌볼 수 있는지 우창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건강 고민까지 상담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모두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어서 우창윤 선생님 모셔볼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선생님, 저희 손소독부터 먼저 하고 네네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주시면은 네. 네. 좀 뻑뻑할 수 있죠. 네. 해주시고, 네. 저희 밀크티를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밀크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부 토크에서는요, 사전에 접수된 2030 여러분들의 고민 중 가장 비중이 컸던 질문을 꼽아봤는데요. 네네네. 흡연만큼 건강에 나쁘다는 당 중독부터 또 몸의 구성을 망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그리고 네네. 바디 프로필 유행, 직장에는 너무한 또 흔한 위장 질환에까지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 아마 다들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한번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네. 배달 음식에 중독돼서 단짠으로 아. 점철된 나의 식단 이대로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뭐 치킨이나 떡볶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족발부터 시작해서 뭐 부대찌개, 김치찌개 여러 가지 다 배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맨날 시켜 먹는 습관, 특히 이제 1인분으로 맞춰져 있는 음식이 아닌데 2, 3인분씩 많이 시켜 먹고 많이 먹는 그런 습관들도 네. 많이들 생기셨을 것 같아요.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뭐 하나 시켜놓고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맞아요.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단짠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머릿속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얘는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힘들 때 이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혹시 자꾸 자기가 이런 단짠 음식을 찾는 분들은 자기가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기를 좀 뒤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배달 음식을 시키고 싶은 그 욕구를 느끼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욕구를 느낄 때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방법을 좀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의외로 친구들하고 떠는 수다일 수도 있고요. 적정한 시간에 하는 운동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게임 같은 거 한 판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고요. 하지만 또 이게 너무 좀 어렵다, 너무 그 단맛이 땡긴다 그러면은 대체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공감미료인데 얘네는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혈당은 올리진 않고 기존에 먹던 걸 대체하시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그 단맛을 느끼면서 그 뭔가 야식이 땡기는 단맛이 땡기는 순간을 좀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좀 적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의식적으로 뭐 네네. 불닭볶음면, 엽기떡볶이 이런 거 네네.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로 맞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잘못된 보상에 뇌가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습관을 한번 들여다보고 네. 그게 정 힘들다라고 하면 대체당도 한번 권유를 네네. 해주셨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네네. 이제 제로 콜라나 살 안 찌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막 떡볶이 중에서도 칼로리가 터무니없이 낮아서 음. 아니 이게 떡볶이 맛이 나는데 이 칼로리가 맞아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그래서 똑같은 말 저희 와이프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저도 집에서. 시키려고 딱 보면 네, 아니 네, 이 단맛이 나는데 진짜 0칼로리가 맞아 싶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이거를 덮어놓고 계속 먹어도 진짜 살이 네. 안 찌나요 싶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음, 어떤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 제가 집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된다. 대체당은요, 맛에선 달아요. 음. 입에선 달지만 이게 우리 몸에서 처음 우리가 소화 흡수를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칼로리가 없는 거고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단맛을 느끼면은 을의 혈당이 오르고 포도당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뇌에서 느끼는 거랑 입에서 느끼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렇게 대체당을 먹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뇌에서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허기짐을 느끼더라라는 보고도 있었고요. 대체당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쵸. 어. 허기짐을 느끼더라는 보고도 있었고 네. 실제로 작년에 자마라고 어떤 미국의 어떤 아주 저명한 학술지에서는 음. 그 스쿠랄로스라는 대체당을 가진 음료수를 먹여봤어요. 네. 그랬더니 특히 여자분들이랑 좀 비만한 남성분들은 대체당을 먹으니까 이 식욕을 자극하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음.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고 네. 뭔가 탄수화물과 이 당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는 괜찮다 하고 덮어놓고 드시다 보면은 갈망이 쌓이고 쌓여서 빵 터지겠죠? 저희 와이프도 보니까 결국 뭐 먹더라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대체당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음. 내가 평상시에 먹던 것들을 그거를 대체당으로 바꿔보겠다. 내가 콜라를 마셨으면 그 콜라를 제로 콜라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먹는 그 단맛의 양을 적어도 유지하거나 최소한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체당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체중 조절이나 어떤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얘네들도 결국에는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우리가 소화 흡수 못 시키는 거지 장 내 미생물들이 얘네를 소화시켜가지고 다른 형태로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니까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당뇨병이나 이런 쪽으로 좀 사람의 몸을 좀 체질을 좀 변화시키더라라는 보고들도 있고요. 이게 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그 장내 미생물을 바꿔서 그렇고 하루에 정말 그런 제로 콜라 같은 캔 2캔 이상만 마시더라도 네. 좀 유의하게 뭔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으니까 잘 알고 네.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대체당으로 느끼는 단맛이요. 실제 우리가 설탕을 통해서 느끼는 단맛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설탕을 통해 느끼는 단맛을 더 갈망하게 만들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맛은 우리가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네네. 우리 몸이 느끼는 쾌감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제로콜라 먹을 때는 네. 좀 싱거워요, 뭔가 느낌이. 이게 그 몸에서 짜릿하게 느껴지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실제로 그 쥐한테 아예 미각을 없앴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물이랑 설탕물 했더니 그냥 똑같이 갈 것 같죠. 네. 맛을 못 느끼니까 네. 설탕물을 찾아요, 얘네가. 왜냐면 그 포도 혈당이 올라가면서 느끼는 뇌의 쾌감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설탕물이랑 그 대체 감미료를 넣은 물을 놔뒀을 때 쥐들은 맛을 못 느끼게 해놨어도 결국에 얘네가 설탕물을 찾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절대 그 만족감으로는 갈 수가 없고 그 간극에서 갈망이 쌓입니다, 여러분. 아. 네.
그리고 또 단맛에 너무 노출되다 보면 계속 단맛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덮어놓고 계속 먹는 거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 제로콜라 그리고 아무래도 치킨이랑 어울리죠. 그쵸. 네, 그러니까 샐러드 제로콜라 아니면. 먹으면 치킨을 먹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 그쵸. 네. 햄버거를 먹거나.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금연하시는 분들 니코틴 패치 붙이시는 음. 것처럼 이제 그 정도의 개념으로 네. 접근하면 딱일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저도 그렇게 콜라를 많이 생각해요. 먹으면 네. 이제 그거를 제로 콜라로 바꿔본다. 네. 떡볶이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거를 이제 대체당 떡볶이로 바꿔본다. 네, 이런 네, 네. 느낌이신 거죠. 그런 네. 느낌으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또 많이 접수됐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와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선생님께서 워낙 닥터프렌즈 채널에서 네.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특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만 끊으면 된다. 정말 그러냐. 탄수화물 끊으면 너무 매가리가 없는데 우리가 맞아요. 일상생활을 할 때 네. 이거 맞나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짤 때 가장 중요한 점 뭐라고 보시는지 이 질문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끊으시면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기운이 없죠. 그쵸. 기운이 없고 자주 자연스럽게 그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이런 갈망은 점점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정말 빵 터져가지고 우리가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기운이 없어요. 네. 그리고 길이 우리가 너무 없어요. 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칼로리를 많이 소비해요. 그렇군요. 네, 아주 재미있는 연구 중에 그 사람들이 운동을 무조건 열심히 하면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적당히 시킨 분이랑 그것의 2배를 시킨 분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봤더니 당연히 살이 더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죠. 운동을 훨씬 더 강도 높게 한 그쵸. 집단이. 네, 그랬는데 보니까 똑같았어요. 어, 보니까 이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한 사람들은 너무 지쳐가지고 네.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이질 않고 거의 이제 뭐 침대 위에만 누워 있든지 뭐 그런 그렇군요.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이렇게 탄수화물 제한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기운이 없어서 평상시에 움직이는 것보다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도 좀 덜하고 기분도 맞아요, 나쁘니까. 맞아요. 기력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소비하는 칼로리를 좀 적게 소비하게 되고요. 탄수화물도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단당류나 뭐 시럽, 액상과당 같은 그런 것들은 정말 안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점차 줄여 나가시고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뭐 현미나 흑미나 뭐 오트밀이라든지 뭐 견과류, 씨앗 같은 것들, 네. 그리고 뭐 뿌리 채소 같은 것들 있죠. 네. 뭐 당근도 있고 네. 무도 있고 감자나 고구마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적당히 먹어주면은 네. 천천히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주면서 기운도 나고 포만감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비타민이나 무기질, 뭐 미네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으니까 꼭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빵은 어떤가요? 빵 좋죠. 네. 엄청 맛있어요. 빵순이들 지금 네. 달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빵 중에서도 네. 이제 좀 복합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그런 호밀빵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그냥 흰 식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좀 단순 탄수화물이어가지고 그렇군요. 빨리 흡수가 되니까 그걸 좀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또 다이어트 할 때 그래서 좀 중요한 게 말한 대로 하루에 늘 마시던 음료수나 이런 단순당 과자 같은 거 그런 거를 줄이시고 네.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네. 단백질량을 조금 늘리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단백질량 뭐 얼마나 늘리나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워요. 음. 보통 체중당 우리가 1.2 음.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네. 체중당 1.2가 뭐지? 그러니까요. 싶을 건데 음. 단백질 우리가 보통 뭐 고기든 뭐 닭고기든 생선이든 한 덩이 보통 100g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통 한 2, 30g 들어 있어요. 달걀 하나에 한 7, 8g.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하루 세 끼 식사를 할 때 네네. 단백질 반찬이 하나씩 있으면 돼요.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탄수화물은 뭐 내가 흰쌀밥을 먹는다. 네. 그것 뭐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줄이지 마세요. 그렇게 네네. 하면은 그 갈망 생겨서 밤에 야식시키니까 네네. 한 3분의 2 정도만 밤양을 하시고 고기 반찬을 드시면 생각보다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기름도 무조건 안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름도 다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네. 지방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지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에 좋은 기름이 있어요. 네네.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한 뭐 네. 올리브유라든지 들기름 그리고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그 기름들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고요. 우리 몸의 세포라든지 호르몬을 만드는 어떤 구성분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특히 먹어주셔야 되고 기름의 장점은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제 과도하게 뭐 하나만 먹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골고루 드셔주신 다이어트가 훨씬 배도 덜 고프고 좋습니다. 그 지방이라고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뭐 그쵸, 그쵸. 올리브유나 들기름, 뭐 네네. 오메가3가 풍부한 이런 네. 기름기가 많은 생선 같은 거 네네네. 이런 거는 드셔주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빵이 참 복잡하네요. 근데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착한, 그러니까 느리게 흡수되는 네. 탄수화물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호밀빵 정도인데 네. 이제 하얀 밀가루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조심해야지. 거기에 잼 네. 발라 드시면은 이제 혈당 네. 확 오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네네. 탄수화물과 이것저것이 이제 균형 맞춘 식단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네네. 잼 같은 것도 단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 안에는 과당이 많기 때문에 음. 드시면은 기분도 좋고 맛도 네. 있지만 네.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견과류를 네네. 정말 규칙적으로 많이 챙겨 드시는 저 걸로 알고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견과류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장내미생물에 좋다고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과류가 좀 칼로리가 있긴 해요. 네. 칼로리가 있어가지고 적당량을 먹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장내미 생물에 유익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에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면 좋은 장내미 생물을 가질까? 그런 연구에서 사용됐던 게 견과류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포만감도 있고 네. 앞서 말한 대로 좋은 기름, 네.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또 기름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몸이 좋습니다. 맛있어요. 아니,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하루 견과 이런 거 봉지로 나온 거 네.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거 보면 이 다이어트 푸드 아니냐? 왜 이렇게 칼로리 높냐? 다들. 칼로리는 좀 높아요. 네네. 예.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견과류 먹으면 안 되나? 칼로리 높은데 이거 피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네네. 이게 또 얘기가 좀 다르군요. 네, 칼로리만으로 음식을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 그러니까요. 안에 있는 영양소를 봐야 되고 네. 얼마나 얘가 우리를 배부르게 해서 포만감이 지속되는지도 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막 건포도 들어있는 거 드시면 안 돼요. 건포도는 피하라. 네, 건포도는. 네. 뭐 캐슈넛, 아몬드, 네. 뭐 이런 것들, 브라질넛 이런 것들. 너무 맛있겠다. 네. 네. 아무튼 견과류는 챙겨 네네네. 드시는 게 좀 좋다고 합니다. 네네. 두 번째 질문이 사실은 이어지는 질문이긴 해요. 네. 다이어트 식단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적정량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좀 겹칩니다. 그래서 뭐 맞아요. 먹던 양 한 3분의 2 정도, 네. 특히 밥 같은 경우에 한 3분의 2 정도로 줄이시고 그리고 몇 끼 단백질 반찬, 네. 단백질 반찬 어떤 거 추천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 네, 그런데 그리고 저는 근데 고향이 목포거든요. 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바닷가 출신 분들이 좀 많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선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생선 엄청 많이 먹었어요. 네네. 지금도 목포 내려가면은 거의 다 바다에서 나는 반찬밖에 없어요. 생선을 먹는 게 굉장히 익숙했었는데 네. 올라오고 나서 좀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예, 근데 생선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이제 그런 성분들도 그쵸. 많고 또 다양한 단백질들 사실 먹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네. 예, 그래서 생각나는 거 계란 일단은. 계란도 네. 좋고요. 계란도 좋죠. 우리가 간단하게 먹기에 네. 너무 좋죠. 음. 예.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긴 네네네. 한데 계란 먹을 때 네. 콜레스테롤은 사실 특히 병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게 80%니까 네. 너무 계란을 먹을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수치 높으신 분들은 계란 먹으실 때 많이 예민해 하시긴 네, 하더라고요. 드셔도 됩니다. 운동하시고 하면은. 네네. 계란이요. 그리고 비건 하시는 분들은 혹시 뭐 어떤 걸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게요. 네. 두부. 두부. 네, 두부가 두부랑 있었군요. 콩. 네, 두부랑 콩. 그리고 요새는 대체육이 또 맞아요. 요즘 먹기 쉽게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콩고기 같은 거 사서 먹어본 적 있는데요.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깜짝 먹을만 놀랐어요. 하죠. 깜짝 놀랐어요. 네네. 네. 이게 또 요즘에는 워낙 잘 나와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드시는 바로는 뭐 고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네.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분도 비슷한 거네요.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그쵸. 이게 필수 아미노산을 다 이제 챙겨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약간 그 아미노산의 어떤 구성이 다르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고기를 드시는 게 좀 건강에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비건인 분들도 네. 요새는 그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찾아서 드시면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네. 고기랑 그다음에 생선 그리고 두부나 계란을 추천해 주셨고요.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먹어도 정말 밤에 더 찌냐? 요 질문도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이게 진짜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똑같이 먹는데 나는 그냥 좀 늦게 자는 사람이어서 밤에 먹는 건데 네. 그러면 더
살이 찌는 거냐.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어. 이게 우리가 먹은 다음에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네. 바로 그러면 올라가는 혈당들이 바로 음. 근육에서 소비가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먹고 바로 자게 되면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다고 해도 그 올라가는 혈당들이 아무래도 자는 동안에는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밟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 그쵸. 밤에 먹게 되면 좀 잠을 좀 잘 못 자게 되는데 그럼 우리 몸에 또 사이클이 깨지면서 대사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쥐를 가지고 실험해봤더니 똑같은 칼로리 먹여도 얘네가 잘 때, 좀 우리랑 자는 시간이 다르긴 해요. 잘 때 먹였더니 그쵸. 얘네가 더 살이 쪘어요.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정말 밥에 더 찐다고 하니까 네. 야식은 금물이고요. 네. 이제 다음 질문은요. 요즘 먹방 보면서 혼자 밥 드시는 분들 되게 네.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주의력이나 음. 집중력을 뺏기면서 먹게 되면 더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 좀 급히 먹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방 보면 혼자 밥 먹는 혼밥 습관 괜찮을까? 이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네. 관련된 막 연구들도 우리나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됐어요. 관련 연구가 많았군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맞아요. 이게 땡기잖아요. 그쵸. 심지어 우리나라는 보면서 시키면 이 방송 끝나기 전에 와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좀 이런 먹방 같은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살이 덜 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시켜서 먹고 살이 더 찌는 분들도 있는데 채팅 같은 거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이렇게 먹방을 하는 그 출연자랑 좀 소통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에서 오는 그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식탐을 좀 이길 수 있었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에서는 만족감이 또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렇죠. 그 오. 만족감, 오히려 우리가 외롭고 고립되면 허기를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식욕을 좀 달래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채팅을 하시고 네.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먹방 볼 때는 채팅 열심히 하셔라. 네. 그래야 살이 더 덜 찐다라는 맞아요. 말씀 네. 주셨고요. 그렇다고 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좀 내장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내장 이 지방. 오늘의 화두 중에 하나인 당 중독인데요. 네네. 이 다이어트 반복하다 보니까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살이 찝니다. 왜 그런 걸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정말 다이어트를 너무 막 하시면은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과격한 다이어트를 하면은 봤더니 한 6개월 지나면 8, 90%는 다시 요요가 오고 이전에 비해 오히려 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럼 내 몸의 대사는 더 떨어졌는데 네. 이게 똑같이 먹으면 더 살이 찌고 어.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내장 비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내장 비만은 똑같은 지방량이라고 해도 이 피하에 지방이 있는 분들에 비해 건강에서 더 안 좋아요. 배만 나오시는 분들. 네, 더 안 좋아요. 이게 똑같다도 아니에요. 원래 우리 기름은 기름 창고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자동차도 기름이 그 기름 트렁크에 있어야지 뭐 시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원래 그 기름을 저장하는 곳이 이 피하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적 기름을 안전하게 저장해 놓을 수 있고 네네. 우리가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피하에 이제 차거나 이게 좀 캐패시티가 낮으신 분들은 이 기름이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데 얘네는 너무 쉽게 우리 혈관으로 그 지방산을 이렇게 흘려보내요. 네. 피에 섞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피로 들어간 지방산이 이제 막 네. 뭐 근육에 쌓이게 되고 혈관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추후에 혈관 질환이나 뭐 당뇨병, 대사 질환 같은 걸 더 올리니까 오히려 안 좋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꼭 배에 살이 찌시는 분들은 본인이 조금 더 단당류나 이런 네. 것 섭취를 줄이시고 네.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 근육 지방- 있으신 분들이 당을 더 잘 소비하시죠. 그렇죠. 음. 근육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당을 태울 수 있는 어떤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허벅지 같은 데서 돌려줘야 이 당을 다 소비해 버리고요. 그리고 그 당을 좀 비교적 안전한 형태로 근육에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일부는. 그렇군요. 예. 아무튼 여러분 내장 지방이 훨씬 더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안 좋아요. 또 훨씬 그냥 안 좋아요. 육안상으로 보기에 좀 통통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실 수도 있겠네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음. 그 피하 지방 또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왜 이렇게 피하 지방에 대체 무슨 쓸모가 있지? 해가지고 예전에 그 쥐한테서 피하 지방을 다 없애버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쥐가 오히려 아주 스키니하죠? 말랐죠? 네, 네. 더 빨리 죽었어요. 오?
왜냐면은 먹은 음식들을 그 기름을 피하 지방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렇군요. 되니까 내장에 자꾸 쌓여가지고 걔네가 뭐 심장으로 가고 근육으로 가고 혈관에 쌓여가지고 얘네가 빨리 죽어서 네. 아, 이게 피하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좋구나. 아. 여기에 쌓이는 지방은 오히려 좀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구나. 네.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우게 됐죠. 네. 여러분, 지방이라고 다 나쁜 지방이 아닙니다.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지방도 있다는 점 꼭 기억을 네.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해당이 되는 사연인데, 네네. 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과자를 밥 먹듯이 먹는 직장인입니다. 밥 대신 과자만 먹을 때도 있어요. 살찔까봐.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 주변에 이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진짜 가장 위험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특히 스트레스가 받을 때 우리 뇌에서 나오는 코티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을 땡겨요. 네. 근데 그 갈망을 특히 과자 같은 걸로 채워버리면은 제일 안 좋다고 하는 그 과당, 특히 네. 액상과당 같은 걸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혈당을 확 올려요. 네. 혈당을 확 올리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췌장의 기능도 약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반복해서 혈당이 오르다 보면은 네. 췌장의 기능에도 좀 부담이 되고 그렇군요. 우리 몸이 인슐린이 나와도 인슐린을 잘 쓰지 못하는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과자를 먹어서 올라간 혈당이 인슐린이 나와도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러다가 인슐린이 너무 많아졌을 때 혈당이 훅 떨어지면서 네. 과자 먹고 순간 그 나오는 그 혈당으로 좀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엄청난 허기가 생기는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서. 네, 그런 가짜 배고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그래서 과자 먹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과자가 땡기는 거였군요. 그쵸, 혈당이 이렇게 막 변동성이 생겨버리면은 우리 어. 혈당이 떨어지면은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정말 건강하지 않게 해결하는 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과자를 드시는 거고 정말 몸에 안 좋아요. 네. 나는 술, 담배 안 하는데 과자 좀 먹는다고 건강에 뭐 큰 영향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정말 안 좋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은 3명 중에 2분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액상과당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비만이나 뭐 아까 말한 대로 대사증후군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암의 확률도 늘리고요. 그렇군요. 혈관 질환의 확률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결국에 10년, 20년 뒤에 네. 다양한 그런 만성 질환 그리고 결국에는 암이나 이런 혈관 질환과도 연결이 되니까 당뇨하고 네. 연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굉장히 연결이 되기 쉽죠. 네. 왜냐면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췌장의 기능이 좀 약해요. 네. 근데 얘네는 우리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우리 췌장이 그래서 천천히 일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과자 같은 거는 갑자기 혈당을 많이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췌장이 갑자기 과로를 해야 돼요. 네. 인슐린을 많이 내보내는 그렇죠. 거죠. 갑자기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음. 그렇게 과로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췌장이 지쳐가요, 점점점. 그렇군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췌장이 지쳐가면서 췌장이 탁 꺼지기 시작하면 당뇨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결국에 쌓이게 되면은 특히 비만과 연결되고 당뇨병이랑도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당을 계속 섭취를 하면서 우리의 췌장을 혼란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안 되죠. 나중에 지쳐서 당뇨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해 네. 주셨고요. 여러분 젊다고 걱정 안 할 일이 아닙니다. 네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네, 이거 저희 건강검진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한국인이면 누구라도 겪는다는 네. 역류성 식도염 왜 걸리고 어떻게 고칠까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생활도 불규칙하고 또 아주 자극적인 음식들 그리고 좀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위에 있던 음식들이 이렇게 위염도 많이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도 많이 생겨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심하신 분들이라면은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위내시경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약으로 일단 한 2주, 3주 정도 점막을 회복시키면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 본인이 먹는 것들과 관련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신 거를 많이 먹는다든지 네.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은 일단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4, 지방. 5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기름진 음식은. 그래서 꼭 중국 음식 먹으면은 이렇게 올라오신다는 분들도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먹는 거를 고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먹고 나서 바로 눕거나 주무시는 습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담배나 뭐 커피 이런 것도 안 좋고.
이게 여기 그 막아주는 게 있지 않나요? 왜 자꾸 맞아요. 올라와요, 근데? 원래 그 식도의 마지막에 네. 괄약근이, 식도 괄약근이 있어요. 괄약근이 있구나. 네, 근데 이 괄약근을 약하게 하는 음식들이 앞서 네. 제가 말한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커피나 술, 담배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네. 본인이 특히 그 뭔가를 먹었을 때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네. 그게 여러분의 식도 괄약근을 약화시키는 음식이기 네.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확인하시고 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괄약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조여줍니다. 네. 역류하지 않게.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한번 바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운동에 대한 질문인데요. 운동하면 체력도 길러진다는데 저는 운동이 운동 같지 않고 그냥 노동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맨날 힘들기만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보시는 분들도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네네. 예전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똑같은 육체 행위를 시키는데 한쪽은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한쪽은 노동을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런 실험이 있었군요. 신기하게도 그 몸의 반응이 달랐어요.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실제로 운동 효과가 떨어졌어요. 이게 같은 걸 하는데도. 네, 같은 행위를 해도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이라고 하면은 되게 뭔가 싫잖아요. 그쵸.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우리 몸의 반응들,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육체 행위를 좀 이렇게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혹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좀 그 상황을 즐기시려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노동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좀 더 재밌게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함께 하고 게이미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걸 내가 성취하고 그걸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요새는 운동에 적합시키는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운동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뭐 수영, 농구, 탁구, 맞습니다. 뭐 자전거 그런 것들 한 번씩 발을 담가 보세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분명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좀 허들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시도해보는 거에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 필라테스나 아니면 PT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유 안 해야지 생존 운동이지 뭐 이러면서 되게 네. 힘들게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러면 네. 운동 효과도 떨어진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네. 그 상황을 즐기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면 운동 효과도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무조건 재미를 느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거 정말 궁금했어요. 바디 프로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뭐 인스타그램에서 한창 핫했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맞아요, 한창 더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버서제 끼고 멋진 사진을 올려내는 바람에 나도 네네.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 정말 네. 많았는데 네. 이게 건강에 해롭지는 않냐 이런 아.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바디 프로필을 찍으시는 분들의 노력은 저도 굉장히 응원을 하고 정말 높게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그 마지막의 과정들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봤는데 너무 가혹해요. 음식도 너무나 단백질과 정말 채소 위주로만 그렇게 먹고 특히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거의 탈수 이렇게 수분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 데피니션이 잘 보이기 때문에 물도 못 먹게 하나요? 그렇죠. 물도 굉장히 줄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이걸 기아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남자 같은 경우 뭐 체지방을 10% 이하로 빼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기아 상태로 느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근데 바디 프로필 끝나면은 제가 물어봤더니 여러 명한테 바로 치킨 뜯으러 간대요.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맞아요. 근데 기아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굉장히 이제 무조건 저축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언제 또 이런 게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쟁 상태인 거나 똑같은 그쵸. 거네요. 그래서 우리 몸은 더 저장하라는 프로세스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후에 게다가 우리 몸의 어떤 항상성, 식단을 유지하던 항상성이 깨졌기 때문에 더 살이 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많이들 오더라고요, 요요가. 네, 대부분 요요가 당연히 살은 찌는 거고 네. 오히려 그 이전보다 살이 더 쪄버리는 요요가 오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혹하게까지 빼는 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다닐 때 다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이쁘게 보일 만큼, 멋지게 보일 만큼만 몸을 만들어서 옷 입고 그냥 바디 프로필 찍으면 어떨까. 네. 정장 자기의 어떤 핏 딱 맞게. 그러면 체지방 정말 건강하게만 해도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굉장히 많이 해요. 그쵸. 네. 이게 어쨌든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항상성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내과 의사가 절대 먹지 않는 거, 음. 절대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 거,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식습관 어떻게 가꾸시는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저는 절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갈망을 만들고, 네. 어떤 그런 금단이라는 게 판도라의 상자처럼 너무 열고 싶은 무엇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라는 태그를 붙여놓는 순간. 네, 저는 오히려 항상성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롭게 내가 평상시에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네. 조금씩 내가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맞고요. 네. 아마 너무 정말 의지력이 대단하신 분들은 그런 절대라는 걸 새겨놓고 지키실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안 열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렇죠. 그걸 한번 열었을 때 본인이 뭔가 그 죄책감과 그 이전 했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뭐 절대라는 수식어를 쓰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평상시에 잘 관리했고 이렇게 내 생활을 조금씩 건강하게 하고 있다면은 저는 뭐 한 번씩 엽떡을 먹거나 뭐 진짜 뭐 먹고 싶었던 라면 뭐 먹거나. 치킨을 먹거나 네. 라면을 먹거나 괜찮아요. 그런 일탈을 제가 하고도 충분히 다시 원래의 저로 돌아올 그런 저는 회복 탄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항상성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선생님 좀 선호하시는 음식은 있으세요? 네, 저 아침에는 그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견과류 넣어 먹는 견과류. 거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보통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네. 운동한 게 아까우니까 네. 챙겨 먹고 한식 위주로 먹긴 해요. 반찬 최대한 다양하게 하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울 때는 전 오히려 도시락을 챙겨 먹어요. 도시락이요? 네, 도시락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싸주는 도시락이 아니라 냉동 도시락 말씀하시는 네, 거죠? 요새는 정말 살 수 있는 도시락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게 오히려 탄단지 비율도 좋고요. 특히 그렇군요. 요새는 저도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 세브란스 연구진이 만든 그런 건강 도시락도 있어요. 네. 메디솔라라고. 네. 오히려 가격도 배달 음식보다 싼데 저는 한 끼 내가 건강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하나 해먹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네, 네, 네. 그래서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강 도시락 같은 거를 좀 몇 개 해놓고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먹는 게 네. 오히려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여러분 도시락 꿀팁이네요. 냉동 도시락 냉동실에 많이 쟁여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그쵸. 돌려서 먹는 굉장히 것만으로도. 편해요. 네. 신세계 진짜. 그러니까 한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밥도 안 쳐야 되고 네. 나물도 해놔야 되고 많잖아요. 손이 많이 맞아요,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은 차라리 도시락을 먹어라 네. 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바입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괜찮을까요? 조금 나트륨이 많고 자극적인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배달 음식보다는 조금 더 균형 잡힌 식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배달 음식보다는 그래도 편의점 도시락이 낫다는 조언도 해주셨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 10개 정도 이제 저희 미리 접수된 질문들 중에서 네. 가장 많이 잦은 빈도로 들어왔던 질문을 한번 쭉 네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미리 보내주셨던 건강 관련 사연을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연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지금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면 사연 상담 후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우창윤 선생님께 궁금하신 거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접수된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입시생입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배가 아픈 게 너무 고민이에요. 복통에 꾸르륵 소리도 나고 설사나 변비가 같이 오기도 합니다. 이러다 수능 때도 복통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까 불안해요. 얼마 전에 내과에 가니 과민성 장 증후군인 것 같다고 하시네요. 구체적인 관리법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바빠 보이셔서 그냥 나왔습니다. 수능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 시험 때마다 배 아픈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 우창윤 선생님의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네. 입시를 앞두시고 정말 걱정이 많으실 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이낙준 선생님, 저랑 같이 닥터 프렌즈를 하는 이낙준 선생님도 과민성장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차에서 내리는 경험을 걔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 지하철에서 내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음. 본인이 이미 유튜브에서 충분히 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예, 장난이 아닌 말해도 것 괜찮습니다.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음. 이제 이런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음. 식이섬유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아셔야 돼요. 네.
보통은 식이섬유 그러면은 장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쵸.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식이섬유 중에 어떤 것들은 오히려 장에서 이제 대장균에 의해서 좀 이렇게 소화가 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장을 불편하게 만든 애들이 있어요. 식이섬유라고 다 좋은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좀 그래도 물을 좀 덜 끌어당기고 이렇게 가스를 좀 적게 만드는 그런 식이섬유들을 저포드 네. 식단이라 그러고 네. 그 하이포드 이제 식단은 하이포드 탄수화물은 이렇게 앞서 말한 대로 오히려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분들한테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뭐 쌀이나 어떤 면이나 뭐 딸기, 키위, 뭐 두부 그리고 유당을 제거한 그런 우유 같은 것들 네. 이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저포드 식단에 대해서 꼭 인터넷 찾아보시고 네. 정리를 하시고요. 네. 보통 자기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더 많이 그런 이제 좀 장 트러블이 생기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경험에 따라. 네. 꼭 지나친 것들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너무 듣지 마시고요. 네. 본인이 지금부터 그걸 체크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도 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 스트레스는 언제든지 좀 이렇게 배 아픔을 좀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지금부터 항상 그 배변 보는 시간을 그 아침에 그리고 최대한 그런 쉬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보는 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시간도 미리 맞춰놔라. 네.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걱정 없이 수능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장에 좋은 음식을 알려져 있는 게 모두한테 다 좋지는 않다는 말씀 해주셨고 네네. 체질에 맞는 음식을 지금부터 네.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직 뭐 거의 한 9개월 정도 남았나요? 시간이 꽤 많이 남았으니까 사연자분만의 어떤 릴렉스 루틴을 만들어서 최상의 컨디션을 빚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정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 된 22학번 간호학과 남학생입니다. 재작년부터 입시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3월부터 간호학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간호학과는 아시다시피 공부량이 많아서 건강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건강검진 하면서 공부할 체력을 만들기로 하고 검진을 했는데 검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신장에 낭종이랑 결석도 의심되고 전립선 비대증과 석회화가 동반돼 있다고 하기도 했고 또 간 수치, 감마 GTP 그리고 GTP 상승이라고 얘기하고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상승, 게다가 역류성 식도염까지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나이에 이럴 수 있나 싶어서요. 여기서 다루기 조금 무거운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편하게 여쭤보려고 이렇게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기시감이 드는 네. 검진 결과입니다. 직장인들 요거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뭐 콜레스테롤 수치 높음, 역류성 식도염, 중성지방 상승 이거 제 또래 직장인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나이가 이제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은 나이라는 거를 일단은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네. 인정을 해야 되고 더 건강을 챙겨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어린 나이에도 많은 병들, 더 심각한 병들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질환이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어떤 유전적 취약성과 환경의 영향이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언제든지 병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했던 대로 뭐 전립선에 대한 것들은 비뇨기과 진료 이렇게 보시고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염증이 지나간 걸 수도 있고 낭종이나 결석도 보시면서 경과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혹시 액상과당이나 앞서 말한 대로 뭐 혹시 그런 뭐 음료수 같은 걸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런 거를 줄이라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들 호소를 하는데 생활병이에요. 생활병인데 지금 이제 조금 더 내가 건강한 것들을 먹고 내 위나 식도에 좋지 않은 그런 뭐 술이나 담배, 기름진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는다면은 더 증상은 심해질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또 관리하라는 신호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네. 건강하게 지내는 게 괴로운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것들도 한 2, 3주만 지나도요, 우리 미각 자체가 변해요. 우리 네. 미각 세포들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똑같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거를 이제 우리의 나이 또래에 맞게 즐겁게 지내야 된다라는 신호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인상적인 게 미각 세포가 바뀐다는 말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거를 건강한 쪽으로 바꿔야지. 왜 유튜브 피드도 우리가 맨날 보는 영상이 항상 뜨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네네. 그거를 피드 길들인다고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입맛도 그렇게 길들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연자님, 아니, 저 아직 젊은데 이런 거 나와도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이들 그렇게 나옵니다. 충분히 나와요. 더 이상 네. 젊은 나이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27 이후로, 만 네. 27 이후로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더 네, 이상 네. 아주 젊지만은 않다는 네, 점 네, 네. 일단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관리하면 뭐 앞으로 그쵸.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부터 네.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찍 시작하면 뭐든 좋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네. 건강 습관을 잘 들여나가시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마지막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가면역 질환 크론병과 6년째 함께하고 있는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크론병은 연예인 윤종신이 앓고 있다고 유명한 질병인데요. 이 질환은 완치 개념이 아니라 조절하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설사가 잦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가 싶었으나 살이 7에서 8kg가량 빠지면서 계속된 불편감이 있었고 결국 정밀 검사를 통해 이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병을 진단받았을 때 처음 듣는 생소한 병이고 완치가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또한 20대 초반이었으나 음식에 제한이 걸려버려 술도 못 마시고 참 힘들고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멘탈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관내기가 되면 건강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고 싶은데 또 저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영양제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와 같은 20, 30대 직장 생활하는 자가면역 질환자에게 추천하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사연자분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네, 자가면역 질환자에게 추천하는 음식이나 영양제 어떤 게 있을까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일단 그 크론병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병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병이고 큰 병인데 잘 이겨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 레지던트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이렇게 으쌰으쌰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크론병 이겨나가시기를 먼저 바랄게요. 우리 몸에 그 장내 미생물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면역세포들은 대부분 다 장에 있어요. 약 네. 70% 정도가 장에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생각해보면은 장은 우리 몸속에 있지만 외부랑 맞닿아 있어요. 네. 입에서부터 생각해보면은 이 외부의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장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외부 물질들을 맞닿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는 거고요. 이 면역세포들을 조절하는 게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몇 달만 지나도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체당 먹으면 장내 그쵸. 미생물에 영향을 끼친다고 네.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의 어떤 활성이나 얘네의 어떤 그 능력을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장내 미생물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 좋은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앞서 말했던 뭐 액상과당, 뭐 시럽, 과당, 뭐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그런 나쁜 유해균들을 늘린다고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제 이렇게 크론병이 있으시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뿌리채소,
그런 식이섬유들도 어떤 것들을 먹으면 더 배가 불편하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그중에 본인에게 맞는 것들로 해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그런 식이섬유나 장내 미생물들에게 좋은 음식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면역을 어떤 염증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우리 몸의 어떤 기름 밸런스예요. 네. 그게 오메가3, 6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연자님께도 오메가3를 아마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거는 네. 이 오메가3, 6의 어떤 균형이 중요해요. 네. 오메가3만 또 너무 많아도 그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군요. 6가 또 이렇게 너무 많아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좋다고 하는 것들,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뭐 질 좋은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네. 견과류라든지 이렇게 먹는 음식으로 섭취를 하면은 네. 우리 몸이 이런 음식들에 익숙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잘 몰라요. 3, 6의 비율을 잘 맞춰줘요, 우리 네. 몸이. 아, 알아서 잘 맞추는 네. 건가요?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더 배설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맞춰주는데 영양제를 통해서는 이런 아주 민감한 조절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먹는 걸로 우리가 식생활 속에서 충분한 오메가3나 어떤 이런 밸런스를 할 수 있는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시고 본인이 낮으면 뭐 드시거나 하시는 건 좋지만 무조건 영양제를 먹는 게 뭐 면역력이 놀라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뭐 분명치 않아요. 네. 사실 그런 건 분명치 않은데 네. 수용성 비타민들은 대부분 과도하게 먹으면 이게 다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거고 지용성 비타민들은 과도하게 먹으면은 지방에 축적이 돼 있다가 오히려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그때 또 신기하게도 음식으로 섭취를 하려고 하면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런 비타민이나 뭐 무기질이나 이런 좋은 어떤 오메가3, 6의 밸런스를 할 수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최대한 섭취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좀 본인한테 맞을 수 있는 그런 앞서 말했던 도시락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는 네. 그런 노력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양제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쵸. 좀 균형 잡힌 식습관을 체화해서 네네. 몸이 알아서 그 밸런스를 맞춰나갈 수 맞춰나갈 수 있게끔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다들 이제 영양제로 이제 버튼 하나 딱 눌러서 해결하시려는 그렇죠. 분들이 많기는 해요. 사연자분 말씀이 아니고 네네. 많은 분들이 영양제만 먹으면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은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게 식습관이다라는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사연자분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누군가한테 질병은 한번 극복하면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해야만 하는 달갑지 않은 가족 같은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식습관, 이런 건강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병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항상성 있게 갖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쉽게 지치지 않게끔 어떤 마인드 세팅을 하실 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준비된 사연은 전부 다 만나본 상태고요. 네네네. 지금 선생님의 상담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잘 됐기를 일단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질문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선유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아토피가 있는데 식습관 식단을 어떻게 하면 쉽게 바꾸고 살을 쉽게 뺄 수 있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일단 여기서 방점은 아토피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토피가 있는 아마 선윤 양이 네. 젊은 친구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음, 제가 항상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볼 때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게 네. 생각보다 어렸을 때부터 어,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를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걸 먹는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말했던 대로 얘네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에 영향을 미쳐요. 장내 그렇죠. 미생물 총을 바꿔서. 그래서 과도하게 바꾸려고 하면은 절대 지속되지 않아요. 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내가 한 2, 3주 정도 지속을 네. 해본 다음에 그 네. 다음 한 가지를 더 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유님은 먼저 평상시에 내가 먹는 것 중에 혹시 그런
단 음료수,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시는 그런 뭐 이온 음료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혹시 없는지, 내가 어디에서 액상과당 같은 걸 먹는지를 보시고 네. 그거 하나를 빼는 노력을 해보세요. 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 유튜브에도 많으니까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어요. 네. 먼저 액상과당을 빼보세요. 네. 그 바닐라 라떼 이런 데 들어가는 시럽도 액상과당이거든요. 그쵸, 그쵸. 이런 거 놓치기 쉬운데 이제 네. 그런 것부터 한번 네. 없애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네, 것 네, 네.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사비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소화제에도 내성이 있을까요? 먹을 때마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소화제도 굉장히 네.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 소화 효소가 있는 게 있고 네, 네. 운동을 도와주는 게 있고 얘네가 같이 있는 게 있고 소화제인 줄 알았지만 사실 위산 억제제인 것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소화제는 기본적으로 내성을 일으키는 기전의 약은 아니에요. 어떤 소화 효소 약제라고 해도 굉장히 소량이고 네. 운동을 도와주는 것들도 일시적인 효과니까 네. 내성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화제를 먹는 상황이 대부분 자기한테 잘 안 맞는 음식을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네. 활동이 부족하거나 네. 그런 뭔가 내 일상 생활과 이 소화 불량이 연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혹은 감정적인 것.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내버려 두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화가 되면서 조금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어떤 걸 먹을 때 소화가 잘 되는지 어떤 걸 먹을 때 소화가 안 되는지 이런 걸 보시고 본인의 생활을 좀 같이 바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소화제를 먹는 빈도도 줄일 수 있고 먹었을 때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뭔가 예전에 비해서 좀 이상하다, 너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거나 너무 빨리 배가 불러지는 것 같다, 그런 게 있다면은 나이가 뭐 35세 이상이나 40세 이상이시면은 위내시경 안 받아보셨으면 한 번쯤 받아보셔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소화제에 기댈 게 아니라 네. 일단 소화가 잘 되게 만드는 어떤 그쵸. 컨디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내성은 일단, 거의 없습니다. 내성은 거의 안 생긴다고 하시고요. 다음에 은호링님이 주신 질문인데 30대와 50대 필수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네. 자식과 부모 세대 그러니까요. 같이 나이대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이제 네. 뭐 선물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 주신 질문인 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영양제는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충분히 당연히 식생활로 할 수 있다면 안 드셔도 괜찮죠. 당연히 안 드셔도 괜찮은데 네네. 이제 50대, 30대는 특히 30대는 특히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쉽게. 네.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하셔가지고 네. 그게 낮다면은 뭐 영양제를 드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네. 3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선크림 항상 바르고 나 정말 해볼 일이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나 운동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비타민 D 정도는 드시는 것도 그렇군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내가 뭔가 하나 먹어보고 싶다. 네. 그러면은 뭐 진짜 좋은 장내미생물에 좋을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뭐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같은 거죠. 네, 네. 그런 거 우리가 또 야채나 채소, 과일 보통 잘 안 먹으니까 네. 그런 프리바이오틱스라든지 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 네. 그런 거는 뭐 본인이 먹고 괜찮다면은 네. 한번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이 정도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뭐 추천까지는 아니고. 영양제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 네. 네, 그것이 포인트라는 네, 점을 네, 한 번 더 네.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디가 굉장히 웃긴데요. 낙준쌤이 잘라버린 이어폰. 네. 이분께서 주신 질문인데 단백질을 음식이 아닌 보충제로만 섭취해도 괜찮나요?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흡수율도 굉장히 좋고요. 네네. 이게 또 단백질 보충제가 보통은 유청 단백질 혹은 뭐 콩단백질 이렇게 딱 하나의 어떤 그 원료에서 추출한 단백질일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아미노산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식재료를 같이 드셔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일단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보충제를 먹어서 내가 운동한 게 아까우니까 빨리 우리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벽돌을 넣어주고 싶어서 보충제를 먹는 거고요. 네. 내가 단백질 양이 좀 부족해요. 식사로도 먹지만 그 좀 부족한 거를 보충제로 먹는 건 좋지만 네. 이걸로만 하려고 하면은 그 단백질도 너무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너무 편향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든 하나로만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다 가장 보니까 중요한 약간, 건 좀 음식이고요. 네. 네. 뭐 바나나 이런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운동하기 전에 바나나 네, 좋죠. 바나나도 네. 괜찮고 네네네.
이제 보충제라고 하면 뭐 쉐이크 이런 거 말씀하신 것 네네. 같은데. 프로틴 쉐이크, 뭐 네. 유청이나 그 콩이나 네. 이런 걸로 만든 것들 네. 많이 먹죠 요새. 최대한 좀 베리에이션을 넓게 해서 네네.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쌈싸만하루님, 영양제 나름 챙겨 먹고 있긴 한데 언제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가요? 이거는 네. 사실 뭐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일단 뭐 본인이 그냥 약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어떤 약인데 내가 뭐 식전에 먹어야 되거나 이런 거 없는 거라면은 네네. 저는 그냥 늘 같은 시간에 특히 자기가 늘 먹는 거라면은 같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시간이면 상관 크게 없어요. 네. 뭐 그 흡수율까지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이게 네네. 보통 우리가 지용성이면은 밥이랑 같이 먹거나 뭐 식후에 먹는 게 더 흡수가 그쵸. 좋다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네. 그냥 자기가 늘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에 안 먹으면 잊어먹어요. 네, 그래서 막 너무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괜찮습니다. 먹느니 네. 안 먹느니 사실 네. 그게 네, 뭐-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안 먹게 되면은. 이게 뭐 약이라면 모르겠는데 네. 영양제는 그냥 자기 편한 시간에 드시면 안 될까 아, 싶어요. 편한 시간에. 네, 네. 영양제라면 약이라면은 흡수를 좀 따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약도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다만 이제 좀 정해놓고 먹으면 네, 까먹지 네, 네. 않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추천하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근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한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주변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라서 네. 간헐적 단식 어떻게 보시는지 하루에 한 끼만 먹거든요. 그 간헐적 단식을 지키시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건강에 괜찮나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신다면은 네. 뭐 체중을 빼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돼요. 네. 왜냐면은 간헐적 단식도 체중을 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시간을 너무 이렇게 제한해놨기 때문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총 칼로리가 줄어요. 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한 번에 식사를 할 때 막 1800kcal 한 번에 먹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칼로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 살 빠지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우리가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 길게 가져가는 거는 네. 분명 살을 빼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이게 어느 정도 그 공복 시간이 확보가 돼야 우리 몸이 우리 그 원래 피하에 저장해 냈던 그 지방들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노력을 좀 해요. 그래서 피하 지방을 쓰는구나. 네, 좀 지방을 태우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네. 또 우리 몸의 어떤 세포의 어떤 재사용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 주면은 좀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좀 이렇게 사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극단적인 간헐적 그쵸. 단식이긴 좀 해요. 쓰겠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속쓰림이라든지 네. 어떤 생활 속에서 본인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든지 배가 고파가지고 뭐 좀 뭔가 그런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뭐 신경질적이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가끔 뭐 전날에 과식을 하거나 자기가 좀 그 전날 치팅을 했다. 그러면 다음 날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정도의 단식 정도로 네. 하시고 그렇게 자기가 그냥 늘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안 중에 하나로만 가져가서 이렇게 항상성을 깨트리지 않는 방향으로 간헐적 단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너무 또 반복하게 되면은 오히려 근육량도 같이 빠지고 맞아요. 네, 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게 무조건 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매일 평생을 그렇게 한 끼만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결심이 깨지는 순간 요요가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피하의 지방을 소비하기 그걸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공복 시간, 적당한 공복 시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공복 시간 어느 정도?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아, 다르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이미 그 전에 그 영양분을 보충해놨냐가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거의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네. 사실 6, 8시간만 지나도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일어나지만 충분히 이렇게 자기 몸에 영양분을 보충해놨던 분들은 뭐 12시간 이상씩은 해줘야 그게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간헐적 단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그냥 저녁 일찍 먹고 네. 다음날 아침만 안 드셔도 네. 거의 뭐 14시간 가까운 그쵸. 시간 공복을 하게 돼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만 해서 아침을 잠깐 건너뛰는 정도, 저녁을 일찍 먹고 네. 이 정도로만 하셔도 네. 자기 몸에 있는 그 지방을 태우는 효과라든지 네. 그리고 자기 몸의 어떤 세포들을 재활용하는 이제 네.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니까 네, 네. 그 정도로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14시간 한 네. 16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쵸. 점심 오. 먹으면은 그쵸. 네, 네. 꽤 긴 시간이에요, 그게.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도 이게 습관화가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과식을 한 다음에 하는 거는 권장을 하신다라는. 전날 치팅을 네. 했으면은 네. 하루 정도는 굶으셔도 네, 됩니다. 뭐 설 연휴 다음이었다. 굶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전 많이 먹었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은 네. 조금 덜 드셔도 된다. 절대 요렇게. 예.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네, 요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된 모든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 관계상 실시간 질문도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수고해주신 우창윤 선생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먼저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이렇게 좋은 시설 속에서 여러 이렇게 밀크티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보셨던 많은 분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네. 하루하루 더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네네. 너무 아쉽지만 우창윤 선생님은 여기서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밀크티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새해 2022년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밀크티는 곧 돌아오니까요. 곧 다시 만날게요. 안녕. 진실한가? 공정한가? 정직한가? 그래서 믿고 함께할 수 있는가? 한국일보는 냉철한 지성과 깊은 이해로 바른 해답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묻겠습니다. 답이 되는 신문 한국일보.